예, 저는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고요. 그 경남대학교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경남 창원에 있는 이제 마산 하포구에 있습니다. 마산에서 울산까지는 이제 차로 가면은 좀 밟으면 1시간 한 10분, 20분 요 정도 걸리는 거리고 이 책은 사실은 2020년에 당시 이제 그 송철호 시장 계실 때 그때 과제로 받아가지고 연구 과제로 했던 거를 그 뒤에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많이 괴롭혀가지고 많이 뜯어 고쳐서 이제 한 4년 걸려서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겠고 아까 이제 조성주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울산 이야기라고 너무 울산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함의는 아마 울산 이상의 것이다. 전국에 있는 이제 우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산업도시들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첨예하게 우리의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루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뭐 그래서 저는 제 소개 열심히 합니다. 예, 저는 원래 정치학 공부했고 정치학 석사를 수료했는데 싫더라고요. 좀 정치학 공부를 저는 좀 싫어합니다. 너무 보수적이고 그 교수님들 되게 옛날에 꼰대도 되게 많고 학회에 갔더니 정장 안 입고 왔다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짓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저는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놀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분과에서 공부를 하겠다 이래서 인류학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소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조선소에서 저는 대우조선해양 이제 하나오션이죠. 경남 거제에 있는 이제 하나오션에서 5년 정도 근무를 뭐 인사도 하고 나중에 기획 혁신 뭐 이런 업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과학기술학을 하고 있고 뭐 주제는 저는 하여튼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왜 거기서 살게 했는지 거기서 일하게 했는지 뭐 이런 종류의 문제 그러니까 뭐 경제지리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조업의 문제이기도 한 것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뭔가 정책적인 인사이트를 좀 주고 싶어서 이제 좀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은 울산 얘기 할 겁니다. 일단은 울산 얘기 할 거고, 울산 얘기가 확장되겠죠. 울산은 112만 7천, 지금 6개월 지났으니까 또 5천 명 빠졌을 것 같은데, 5천 명 빠졌죠? 대충. 111만 정도 될 것 같은데, 112만이나. 그 정도 될 거고, 뭐, 전국적으로 알려진 건 울산은 부자 도시다. 57,830불의 GRDP고, 뭐,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2등, 3등 왔다 갔다 하는, 워낙 그 소득으로 하면 서울이 확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확 높아지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나 여전히 부자 도시인 건 분명하고 3대 산업을 갖고 있는 네, 여기에 별들은 제가 갔던 맛집들이네요. 네. 예, 즐겨찾기는 맛집이지만 하여튼 울산은 저기에 있고 이게 우리가 그 교과서에 보면은 남동임의 공업 지역 벨트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포항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포항부터 내려서 포항, 울산을 찍고 내려와서 이제 창원, 거제 찍고 가면은 광양, 순천, 여수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제 우리 남동 임해 공업지구고 이 지역의 일종의 이제 센터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울산으로부터 산업화 과정 자체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울산 얘기를 할 겁니다. 안 넘어가.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울산 사람들 뭐 그냥 익숙하고 이제 딴 동네 사람들 안 익숙한 풍경인데. 저기서 이제 기장으로 해갖고 넘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울산 남쪽으로 해갖고 넘어오는 건데 울산대교인데 이게 높아요. 되게 높아요. 이게 차 끌고 올라가면 확 높은데 그거는 로로선이라고 자동차 실은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게 있는데 그 지나가려면 높으면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높인 거고 사람 때문에 높여놓은 게 아니고 이제 물류가 이동하기 위해 산업 물류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저 울산대교 건널 때 창문 열지 마세요. 이렇게 창문 내리지 마세요. 냄새 확 들어옵니다. 왜냐면 석유화학 단지에서 어마어마하게 알 수 없는 종류의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의 그 매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뭐 그거랑 연결된 얘기로 예전에 울산의 태화강이 너무 더럽고 그 수질 오염이 심해가지고 그게 이제 DJ 정부 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돼서 그 수질 개선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환경 운동도 굉장히 세고 울산이 그런 이유들이 이제 이러한 울산이 갖고 있는 산업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은 이제 석유화학 이제 벨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석유화학 콤비나트라고 부르는데 콤비나트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왜 그럼 오늘 도대체
울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잠깐만요. 예, 그렇죠. 이런 겁니다. 제가 연구를 시작해서 2020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항상 어디를 보면 인구도 좀 보고 전반적으로 어떤 일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소비는 어떻게 할까? 도시를 보게 될 때 소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구매력 이런 관점에서요. 그래서 봤는데 제 첫 번째 동구 내리면 동구 되게 재밌잖아요. 울산 동구 되게 재밌는데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소에서 딱 나와가지고 정문에 딱 보면 앞에 백화점이 딱 보이고 왼쪽에는 호텔이 있고 그 옆에는 병원이 있고 저 뒤에는 무슨 문화예술 극장이 있고 저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성진이 한 번은 찍고 가는 그런 되게 이상한 동네란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울산 현대백화점 동구점이 있는데 울산 동구점이 있는데 현대백화점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매출이 좋았던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규모 대비로 하면 거기가 제일 많이 팔았던 시절이 2000년대 내내 거기가 뭐 최상위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보면은 현대자동차에 이제 37,000명이 이랬거든요. 지금 또 그새 지금 한 2,000명이 줄었죠. 2-3,000명 줄었는데 그때 거의 4만 됐나 보다. 하여튼 근데 매년 한 2,000명 가까이 전체 사업장,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전국에 있는 사업장에서 생산직이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 퇴직하고 울산에서 이제 한 자동차에서 1,500 정도 퇴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한 1,000명 퇴직하죠. 대충 동구에서 정년 걸린 분들이 한 이제 1,000명 정도 퇴직하는데 현대자동차 이번에 조금 많이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작년 400, 올해 300, 거기다가 플러스 500, 600 해가지고 이제 뽑을 예정이긴 한데 나가는 숫자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지금 뽑는 거고 사실 그마저도 그동안 안 뽑았거든요. 근 10년을 안 뽑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전망하기로는 앞으로도 별로 뽑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그렇고 조선은 1,000명 나가고 100명 뽑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 여기는 1억 5천짜리들이 자동차 한 명 퇴직하면 1억 5천 연봉이거든요. 1억 5천짜리 나가고 여기에 일자리가 안 생기거나 이제 생산직 일자리 좋은 일자리 몇 개 뽑겠지만 그거 말고 다 2차 조립하청으로 가게 되면은 연봉 3,500에서 4,000부터 시작하는데도 수두룩한데 그럼 이건 그 자체로 구매력이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 이 도시가 유지가 될까 지금? 점점 그리고 동구에 저희 현대백화점에 제가 매년 가고 매달 가고 사실 월에 2번 이상 가는데 갈 때마다 행사장이 늘어나는 것 같고 행사 상품이 늘어나는 것 같고 저는 동부 가가지고 그 백화점 맨날 보거든요. 가가지고 행사 상품이 많은지 명품관이 몇 개가 남아있는지 이런 거 보는 게 제 취미인데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는 이 퇴직한 사람들만 계속 켜켜이 쌓이고 연금생활자의 도시가 되고 청년 일자리는 없네. 그럼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도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왜 그런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는 하여튼 안 뽑아도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위로는 뽑아야 하는데 그 효율 관점에서는 별로 안 뽑아도 되는 공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선소는 지금 작년에 울산 동구가 인구가 늘었잖아요. 마지막에 확 늘어가지고 막 보도자료도 본 것 같은데 7,000명이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이주 노동자가. 근데 이게 왜냐하면 조선업이 호황이 왔어요. 이제 20년부터 호황이고 그 선박들을 건조를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인원이 부족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이 많으면 뽑으면 되죠. 근데 정규직을 안 뽑고 하청을 뽑는 것도 뭐 당연하고 근데 요즘에 안 가거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간단 말이죠. 안 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방편으로 지금 이주 노동자를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많이 뚫어줬죠. 그리고 원래 그 제조업은 한 20% 정도 이주 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30% 쓸 수 있게 해주면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공장들은 의미가 있나? 이 좋은 고용을 과연 제조업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산 도시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석유화학 많이 주죠. 돈 여전히 많이 주고 뽑으면 많이 주는데 몇 명 안 뽑고 남구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도시하고 이게 도시가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양극화 되겠다. 성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되게 괜찮을 건데 이 중간이 없어지겠다라는 판단을 제가 처음에 연구할 때 하게 됐고 그럼 뭐 그건 그렇다 쳐요. 지금까지 울산이 노동자 도시고 생산직들의 도시니까. 근데 문제는 이 양반들이 전부 다 애들은 다 대학을 보내놨거든요. 울산이 대학을 더 많이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내주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다 애들을 대학을 보냈는데 옛날에 자퇴가 많았죠. 울산도 자퇴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그 아빠 찬스로 한번 뽑아주면 그냥 학교 그만두고 갔죠. 왜냐하면 이제 대졸이면 생산직 채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럼 대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근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의 주요 일자리는 대부분 다 남양에 몰려 있습니다. 대졸 일자리는 남양에 이제 연구소가 있고요. 근데 요즘에 그 개발자들을 많이 뽑거든요. 이 자동차 회사가 왜냐하면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그다음 칩 설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 제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품이 많은데 그거 하려면 어쨌든 개발자가 되게 많이 필요해져서 개발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얘네가 남양 근무를 싫어합니다. 남양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나 동탄 가서 살기 싫고 나 저기에 출근하기 싫다가 많아서 점점 야금야금 지금 이제 투 트랙으로 하는데 하나는 이제 강남의 한전부지 산 근처에다가 빌딩들을 매입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임시로 뭐 현대차 에어랩스나 뭐 이런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뽑기도 하고 판교에도 지금 또 건물 하나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좀 배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수요에 맞춰서 옮긴다. 그 다음에 중공업은 2020년에 결의해서 2022년에 완공돼서 이제 설계 센터가 갔죠. R&D하고 설계를 하는 그 센터가 갔거든요. 22년에. 근데 이 설계가 사실 뭐랄까 울산에서 제일 고학력자들이 그나마 많이 있었던 이유가 저 설계원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조선소의 전체 직원의 그러니까 직영 직원의 절반은 사무직이라고 치면 그 중에 3분의 2에서 4분의 3 사이가 설계원이거든요. 조선소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이제 판교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60에서 70% 정도가 판교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울산에 이제 일자리가 뭐지? 라고 그림을 그려보면 사실은 지금도 안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좋아질 일이 있을까? 2030년이 되면 여기는 그냥 연금 생활자 도시가 되나? 이런 종류의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게 책의 출발이고요. 예. 근데 뭐 여전히 뭐 낙관주의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공장 가면 되지. 그게 사실은 예전에는 워낙 잘 뽑았기 때문에 있는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뭐 원청의 정규직을 15년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아빠가 다니면 나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원래는 다 산재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녀 우선 채용은 산재하고 연결돼 있어요. 뭐 이렇게 노동자가 한 명이 근무를 못하게 됐으니 자녀가 와서 이제 그 자리를 채운다 개념이긴 한데 뭐 그런 거야. 뭐 단협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정비가 되니까 그냥 자녀를 뽑아주는 식으로 됐는데 법원에서 2번 위법 판결이 나가지고요.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저건 작동 안 하고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뭐 그나마 괜찮은 이제 N차 벤더 중에 숫자가 작은데 1, 2차 벤더를 가면 되는데 뭐 거기도 굉장히 이제 힘들고요. 저 낙관주의가 있지만 작동을 안 하고 여성들은 사실은 그냥 울산 여자는 빨리 그냥 대학교 마치면 시집간다 이런 종류의 속설도 굉장히 많이 듣고 그래서 울산 남자애들이 화가 많아요. 진짜 얘네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얘네를 다 우익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샤넬백을 안 사줘서 나랑 결혼 안 해주는 것 같다. 왜냐면 이제 구매력이 좋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성체 안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 반면 사실 그 일자리가 안 생기고 울산의 여성들은 사실 일자리가 별로 없고 빨리 결혼하는 전략이 사실은 한동안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자애들이 너무 눈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작동을 할 것인가 이런 종류의 이제 질문이 하나가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상공회의소나 뭐 예전에 이제 송철호 시장 때는 뭐 화백회 이런 데 가면 뭐 업계 사람들 사이클만 돌아오면 화학 뭐 석유학 한번 오면 되고 뭐 안 되면 조선이 좀 하고 조선이 좀 안 되면 자동차가 하고 이러면 도시가 잘 나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지금도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작동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낙관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깨놔야 그 다음 논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생각을 좀 울산 사람들한테 각성을 시켜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울산은 그럼에도 뭐랄까요? 울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울산은 중요하다는 게 제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죠. 왜냐면 부자 도시이기도 하고 수출 역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울산이 하나의 모델을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모델을 갖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시험 공부 못해서 명문대를 가지 않아도 내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가족 경제를 만들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약속이 울산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대 뭐 그 얘기를 자세히 할 거고 그 지점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현재적 관점에서는 그 모델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평범한 사람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뭐 물론 이제 부자 도시니까 중요하고 노사관계 바로미터니까 전국적 노사관계 바로미터니까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노동자 중산층의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조성주 소장님이랑 얘기도 했었는데 울산이 못 버티는데 버틸 수 있는 비수도권 도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울산이 저는 중요하고 그래서 울산 사람들이 이제 밖에다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고용위기 지구를 뭐 울산 동구가 선정이 되고 조선업 위기 때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논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앙정부로부터 혹은 국가적인 이제 뭔가 다른 방식의 지원을 받거나 협조를 받아야 할 때 여기를 본인들이 경상도에 있는 그 영남에 있는 지역으로서 울산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국가자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공유자산이기 때문에 울산이 중요하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겨난 도시니까요. 그 부분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는 그렇다 치고 미래 관점에서 보면 진짜 비수도권의 유일한 이제 제조업 클러스터로 남을지도 모르고 여기가 못 버티면 이제 다 제조업도 수도권이 하게 된다고 말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산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클러스터 1위는 부울경이 아니에요. 네? 평택, 화성, 천안을 이으면 끝나요. 평택, 화성, 천안을 잇고 거기에 이제 서산, 당진을 연결하면 거기가 훨씬 큽니다.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울산이 중요한데 울산과 이제 부울경의 이제 경제가 중요한데요. 어쨌든 그러한 보루로서의 의미가 있고 울산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 사진 이거 어딘지 아시죠? 우리 울산 분들 아시나요? 울산에서 안 오셨나요? 울산에 오셨나요? 여기 어딥니까 여기? 예, 여기 이게 현대자동차 공장이죠. 이게 뭔지 아시냐는 거죠. 저는 원래 뭐고 앞으로 뭐가 되는지 아세요? 네, 모르시죠? 예, 맞아요. 저기 이제 전기차 전용 라인을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될 건데요. 원래 여기가 뭐냐면 시험 주행장이거든요. 저는 근데 시험 주행장을 헐고서 여기다가 공장을 짓는데 와 이제 우리 전기차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 대씩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머리 쓰는 일을 안 하는 데구나. 이 머리 쓰는 사람이 여기 필요가 없구나. 시험 주행을 한다는 건 여기가 사실 R&D 중에 개발의 일부를 굉장히 중요한 일부를 하는 거잖아요. 테스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테스팅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밀어내는 공장만 찍어내는 거고 이게 물량만 찍어내는 데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건 조선소고요. 이건 이제 석유 아까 보여드린. 그래서 울산이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또 얘기를 계속 하게 되겠고 이제 쭉 가보겠습니다. 부자 도시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GRDP 1등,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산업 내 1, 2위 기업이죠. 오타가 있네요. 2개 이상 보유한 산업 도시고 수출 2위인데 수지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고려했을 때는 수출로 울산이 1등인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놀랍긴 해요. 자동차가 이제 현대자동차 위에는 폭스바겐하고 토요타밖에 없어요. 이제 심지어 이 간격은 이제 좁힐 수가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있죠. 1분기, 2분기는 다 2등 했고요. 영업이익 관점에서는. 그런 게 있고 조선은 뭐 1등이고 이건 다 아시죠? 동구분들. 우잘라잘은 아시죠? 예,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우잘라잘. 이 현대중공업 신입사원 때 배워요. 교육 때 배우고 애들 시험도 많이 써야 돼요. 이렇게. 예, 그런 나라 산업보국의 지역이다. 석유화학도 있고 석유화학은 한 6위권 3개. 이런 곳이 울산이고요. 도시를 만들 때부터 그런 생각으로 지은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노동운동의 메카기도 하고 현재적 관점이죠. 근데 울산의 이슈가 전국의 이슈예요. 노사관계에서. 뭐 이렇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게 이제 울산에서 나오는 게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 법원에 판결을 기다릴 때 그게 이제 전국적인 화두였고요. 그다음에 사내하청에 대해서 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줄이자 이게 화두면은 울산에서 화두였기 때문에 전국의 화두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 교섭을 하면 뭐 이렇게 비슷한 업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조선업이다 그러면 지금 현대중공업 어떻게 하는지 사측 알아보라고 해서 벤치마크 하려고 하고 금속에서도 같이 교류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자동차의 교섭은 사실은 전국의 모든 제조업 사업장에 다 벤치마크 하거든요. 올해 이슈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이제 울산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노무현도 있었고 뭐 골리앗 투쟁이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나 부자도시보다는 좀 뭔가 공유자산을 강조해야 된다. 이 사진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 저보다 연식이 안 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기능올림픽 금메달. 예, 울산은 요약하자면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혹은 기능올림픽에 도전하려 했던 공고 전문대 출신들이 만든 도시죠. 일하는 사람들, 주력이 다 이 사람들인 도시죠. 이런 도시는 우리나라의 창원하고 울산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그런 거고, 노동자 중산층의 신화를 그렇게 만들었고, 일하러 사람들이 왔고, 17만 명이 제조업 고용인데, 사실은 이거와 관련돼 있는 전문직 중에 예를 들면 엔지니어직 이런 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요. 17만 명 이상이 제조업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도시고, 전국에서 왔다. 전국에서 왔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울산 토백이는 10%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90%는 밖에서 왔고, 영남에서 온 사람이 다 해봐 40%밖에 안 되고 60%는 전국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전국구 도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가 굉장히 몰빵해서 여기는 그 무슨 박정희가 TK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는 국가가 몰빵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정공업지구 울산공업센터를 이제 62년에 만드는데, 뭐 울산공업센터 기념행사 매년 하죠. 공업탑 앞에서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공업지구 산단 이런 거 만들면은 그거의 관할은 뭐 산업부 혹은 뭐 국토부 아니면 지자체 단체장이잖아요, 광역. 근데 여기는 청와대가 직할로 관할했던 곳입니다. 울산에 대해서 이제 산업화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핵심 지역이다. 그래서 뭐 약사 뭐 이거 다 설명하는 거는 무의미하기도 하고 어디선 하고 어디선 안 하지만 울산은 그거거든요. 이제 저런 거예요. 울산은 이제 뭐 입지적으로 굉장히 괜찮다는 거, 어떤 입지가 좋냐면 바다가 있고 일본하고 가깝다는 게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요점입니다. 입지가 좋다는 거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입지가 좋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와야 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가까운 건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려면 어디랑 항상 커넥션이 좋아야 되냐면 제1교포 자본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부산, 울산이 괜찮았던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은 뭐가 있었냐면 원래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있던 시절에 울산을 거쳐야 했어요. 왜냐면 일본 본토에서 이제 전투기가 떠서 이제 만주를 요격해야 되는데, 만주나 이제 본토를 요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번에 못 가요, 전투기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 급유 창고가 울산에 있었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저걸 한 거죠. 이승만이 여기다 정유공장을 지어야겠다. 미국은 반대했지만 하여튼 정유공장 짓기로 했거든요. 정유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 62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61년이군요. 쿠데타를 하고 나서 재벌들을 다 이제 가두잖아요. 재벌들을 한번 가두거든요. 부정축제자 이제 부정축제자들 한번 가두는데, 그때 이제 풀어주는 조건은 쉽죠. 투자를 하고 사업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걸 요청했는데, 그때 이제 재벌들이 이병철을 포함해서 이제 울산을 찍어요. 왜냐면 여기 정유공장이 있고 충주비료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기술자가 있으니 여기서 이제 비료 공장을 해보겠다. 이병철도 생각하고 재벌들이 생각하면서 좀 이 남구 쪽에 투자를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울산이 점점 이제 눈덩이를 굴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화공업화라는 걸 73년에 하는데, 사실은 당시에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기재부죠. 기재부인 경제기획원이 좀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중화업 투자하지 말고 우리 경공업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차근차근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한 번에 중공업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72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정주영 할아버지가 이제
종이 그 거북선 그려져 있는 그거 들고 바클레이 영국의 런던에 있는 바클레이 본사 가가지고 뭐 우리는 500년 전에도 이런 배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배를 수주하면서 이제 뭐 땅을 이제 같이 뭐 개발할 수 있는 뭐 조선소 건설 비용까지 빌려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주영 버전이고, 물론 이제 또 그 당시에 관료들 뭐 김학렬이나 뭐 김정념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에 보면 그건 정주영이 가서 너무 뻥카를 치는 거고 다 우리가 다 그림을 그려 놓으니까 최종에 가서 농으로 정주영이 한마디 한 거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조선업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그 고도화된 자본재 투자와 그 다음에 기술 투자와 노동력을 퍼부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동기부여를 해준 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중화학공업화를 굉장히 빠르게 푸시할 수 있게 됐고요. 현대중공업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3대 산업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까지 이제 73, 4년을 지나면서 현대자동차까지 들어간 게 이제 울산 산업의 약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서 할 얘기들과 중요한 게 연결되는 게 있는데, 이 레거시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자동차는 비슷한 레거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미국 같으면 이런 거예요. 네, 자본가가 투자를 하고 노동자를 그냥 모집해 오고, 노동자들이 개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노동자들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굉장히 분리를 하고 이런 거라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고, 정주영도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이 노동자다라고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그냥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한 노동자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현대의 초창기는 그런 전통이 굉장히 있었던 거죠. 공대에 나온 친구들이 와가지고 생산지 가고 같이 야전 침대에서 자고 라면 끓여 먹고 막걸리 마시고 같이 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현대 그룹의 그 사사를 보건데, 그 다음에 심지어 뭐 노조에서 노동자들이 쓴 기록을 보더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대졸자로 가면 이제 엔지니어로 뽑잖아요. 공대 출신들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뽑고 나면 예전에 그런 포지션이 있었어요. 요즘에 그 포지션이 없었는데 기사라는 포지션이 있거든요. 기사가 생산 기사예요. 이 사람 원래 설계로 뽑았어. 이제 도면 그릴 건데도 기사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2년 대리 달기 전까지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보면서 이제 현장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배우고, 이제 그 사람들에 맞춰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 생산 관리를 해보면서 관리력까지 기르는 이런 건데, 이제 그러한 포지션들이 있고 이제 굉장히 그런 레거시를 만들어 온 거죠. 같이 한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차가 포니잖아요. 이 포니는 사실은 울산에서 개발했어요. 울산에서 생산직들하고 같이 구르면서 생산직들이 굉장히 포니 개발할 때 기여를 많이 합니다. 내가 만들어 봤는데 이거 디자인은 이렇게 디자인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강명환 상무인데, 이 당시에 강명환 상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군대 나와가지고 여러분 논리 뭐 언어 이런 거 필요 없고 실제로 잘 들어봐라. 현장에서 이 숨소리까지 듣는 사람들 얘기를 이게 모르고서 니네가 뭘 개발하는 게 말이 되고 설계하는 게 말이 되고 생산을 관리하는 게 맞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캐치업을 해서 도면을 베끼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가지고 고유 모델을 만들고 고유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 레거시로 보자면 사실은 다 R&D부터 양산까지 다 할 수 있게 된데, 이 협업이 적어도 90년대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도 중요하고 현대자동차가 그런 모델을 갖고 있던 곳이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너무 역사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죠. 근데 이제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생산기지로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울산이 생산기지로 추락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를 준다. 이걸 좀 보시죠. 그래서 저는 그걸 뭐 울산 문제라고 하는데, 이러면 또 이제 울산만 문제냐 뭐 이게 아니고 울산이 주는 문제라는 의미에서 울산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 경제 얘기를 할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뭔가 무의미한 방식의 논의들이 많고 거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을 좀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냥 우리 그 3% 보면서 그 제조업 정책을 짤 수가 있나요? 애널리스트들 나오면 맨날 뭐 수급이 불안정하고 공급망이 무너졌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혹은 뭐 이제 이번에 뭐 현대자동차 주가가 가는 이유는 뭐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갔으니까 뭐 이제 뭐 금리를 올리겠네 내리겠네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뭐 그 통화 정책을
한국은행이 정하는 데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조업에는 굉장히 무용한 논의인데 가끔씩은 근데 조선업 전문가란 애널리스트들이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비교우위론이죠. 사실 여기에 기반을 둔 건 비교우위론이에요. 그냥 우리는 조선을 하니까 우리는 조선이 되는 거고 쟤네는 자동차라니까 자동차를 하는 거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되는데 경쟁력이나 이 뭔가 정책이 개입해야 될 부분 혹은 기업의 경영 전략이 개입할 부분들이 블랭크로 이렇게 블랙박스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논의는 우리는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조금 이제 가끔 이제 또 국회에서 저도 요즘에 한 두 번 갔습니다만 잘 부르는 사람이 예전에 이제 이정동 같은 사람들 우리에겐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축적의 로드를 내가 알려줄게. 축적의 길 뭐 이런 책을 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최초의 질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스케일업하게 뭐 설계를 열심히 기본 설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안 됐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깔려 있는 건 우린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은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 아직도 우린 그냥 양산만 하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만 하지 퍼스트 무버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무의미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제조대기업은 다 이미 퍼스트 무버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그냥 대한민국 국적의 글로벌 기업이죠. 왜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의 후진성으로 이걸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질문들이라는 게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을 못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추격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지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은 엄청나게 첨단이라는 거예요. 이 논의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설계를 잘 못하네. R&D를 할 역량이 없네. 여길 지원해줘야겠다라고 할 때 이 논리는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역시 뭐 아직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 지경이지라고 말할 수 없고요. 뉴진스가 세계를 제패하는 이 시절엔 그게 이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좀 뭔가 다른 방식으로 비평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기업들은 항상 이제 세금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 환급을 해달라. 우린 투자를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낙수효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리클 다운을 하는 걸 대기업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뭐 트리클 다운 한다고 잘 안 떨어진다는 건 이제 많이 확인이 됐고요. 또 지자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김태서 의원이 잘 하시겠지만 이제 뭔가 궁하면 지자체들은 기초든 광역이든 자꾸 뭐 산단 유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 산단을 막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뭘 얘기하려다 말았던 게 뭐가 있냐면 공장에요. 저희 그 울산대도 그렇고요. 저 경남대 있잖아요. 경남대도 그렇고 창원대도 그렇고 공장 알바 가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남학생들 중에 1학년 1학기 마치고 방학에 가요. 여름방학에 가고 1학년 2학기 마치고 여름방학에 가요. 겨울방학에 가요. 그 다음에 군대 가기 전에 휴학하고 또 한 번 갔다가 오고 복학해서 또 좀 일하다가 오면은 그러면 이제 등록금과 생활비가 나오거든요. 술값 정도는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특근비까지 걸면 300이 떨어지니까 이건 뭐 국룰이에요. 300이 국룰이거든요. 이게 부유경에서는 이제 공장에 가서 월에 300 벌어오는 게 국룰인데 요즘 안 가죠. 그 조선업에 인력난하고 전에 애들이 알바를 안 가는 현상이 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쿠팡에 가면 돼요. 물류센터 가면 돼요. 쿠팡 물류센터라는 좋은 대안이 2020 코로나 때부터 생겨났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제조업에 안 가게 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이제 애들이 알바를 안 하게 된 게 아니고 공장을 안 가고 이제 쿠팡 물류센터를 가서 이제 배송 배대지를 정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상하차를 돕고 이렇게 되니까 공장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벌 대기업이 돈을 붓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있지만 그냥 이게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네. 여기를 보시면 우리 작년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선정하고 저도 뭐 심사 조그만 건 하나 했었는데 그때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어떻게 내냐면 무려 이제 600 몇십조 원을 10년 동안 투자를 할 거다. 이래서 우리 제조업 광고를 만들고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항상 그 기사가 재수없어서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서 이제 막대한 돈을 지역에 투자한다. 그래서 새만금 얼마야? 6조 4천. 뭐 그다음에 뭐 울산 7조 4천. 뭐 그다음에 뭐 포항 12조.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얼마인지 보이시죠? 예. 이 560조를 용인 평택에 넣고 사실은 이 클러스터 안에 천안아산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합쳐가지고 580조를 다 이 서울권에다 하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이 닿는 데다가 투자를 하면서도 기만적이지만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보도자를 내요. 전국에 다 이렇게 뿌려줬잖아. 근데 그 돈의 90% 이상은 이제
몰빵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투자를 유도하고 매칭으로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유도한다 한들 그 자체로는 사실은 지역 경제 그 다음에 고용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시절이 왔고 비평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도를 머릿속에다 항상 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공간 분업이라는 거 뭐 경제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공간 분업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뭐 처음에는 부울경에서 했겠죠. 부울경부터 이렇게 남동 임해 지역에 물론 그 전에 제조업이 전국에 있었죠. 서울에도 가리봉도 있고 구로공단도 있고 뭐 원래 동대문도 제조업 벨트고 뭐 그건 맞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국가가 투자를 하여서 중화공업 혹은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벨트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벌어진 일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연구소와 설계가 수도권으로 이제 가는 일들이 제가 보기엔 2010년대 계속 벌어진 거. 고부가 가치 일자리가 이제 그 중에 이제 구상기능이라고 하죠. 구상기능이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거. 실행을 이제 주로 담당한다. 그래도 요 단계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생산관리자 필요하고 현대중공업은 뭐 공정관리자들 되게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생산기술연구소도 필요하고 뭐 이제 그 정도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전개된 게 제가 볼 때 2010년대고 근데 이제 뭐 중공업은 되게 더뎠지만 뭐 하여튼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지금은 사실 그 스테이지는 지난 거죠. 지금은 몸이 머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옛날에 머리가 분리돼서 수도권으로 가는 거라면 지금 몸이 머리를 따라가게 되는 뭐 SK 하이닉스 얘기 너무 많이 했지만 뭐 19년에 이제 하이닉스 원래 구미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북 구미의 유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뭐 갑질은 아니고 하이닉스를 찾아가가지고 너도 이제 오면은 여기다 뭐 좀 지어주고 여기 몇 명 뽑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당연히 자기들한테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박정희 각하가 만든 이 구미 전자산업 단지인데 여기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모태인데 여기서 유치전을 하면 당연히 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안 갔죠. 이제 당연히 용인으로 갔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제조업은 지식 기반 산업이다라고 이제 그때 부사장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 판도가 달라진 거죠. 그래도 생산이란 것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부가적인 기능들은 지방에 있어도 좋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다 땡겨 가려고 한다. 라고 이제 고려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런 관점에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수원, 화성, 평택, 아산, 서산, 당진, 청주인 거죠. 이제 이 벨트가 이제 굉장히 지금 연담화가 되면서 또 연결되고 있고 여기 지금 GTX처럼 또 이제 갈 건데 이제 광역전철이 연결이 될 건데 이러고 났을 때 이제 이 영향력을 전제로 놨을 때 이 부울경 기존의 우리 제조업 벨트는 어떻게 돌아가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생산 기지로 전락하는 거냐. 생산을 하는 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생산 기지라고 할 때는 여기에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그냥 오퍼레이션만 돌아가는 동네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 머릿속에 그래서 지도를 넣고서 이제 보자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에서 제가 뭐 노조 책임론 이런 거는 아니고 하여튼 이 상황적인 것들을 좀 고려하자는 겁니다. 결과를 보자는 거고 그 최종적인 아웃풋을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뭐 노사관계 적대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다막적이라고 보는 사람이고 저는 현대자동차 사측이 현대중공업 사측이 언제 노조를 무서워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 90년 정도를 지나가서는 무서운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노조가 뭐가 무서워요? 예,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적대적이고 금속이 혹은 뭐 그 현대자동차 뭐 울산에 있는 조합원들이 쟁의를 하죠. 파업을 하죠. 중공업 파업하고 가끔은 뭐 시끄럽게 올라오죠. 뭐 시끄럽다는 말은 이제 뻑적지근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미 그 뒤에서 물밑에서는 별로 무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파업하면 추석 전에 끝날 건 다 알고 있고 이제 성과급의 금액을 조율하고 몇 가지를 조율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거잖아요. 특근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사실은 파업 전에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면 특근이 사실은 파업하는 이유예요. 라고 말하면 이제 내가 혼나겠지만 맞는데 뭐 금액은 이미 맞춰놓은 지는 그 성과급과 그 얼마야 그 본봉 인상은 금방 조율돼요. 오히려 이제 이거를 어떤 다이내믹스로 더 생산을 해가지고 특근비를 벌어오냐가 이게 누구한테 중요하냐? 대의원한테 중요하잖아요. 대의원의 가장 중요한 이 역량이 이제 특근을 우리 라인에 얼마나 따올 것이냐인데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담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도 뭐 비슷한 양상인데 중공업은 여름 휴가 전에 끝난다는 특징이 있는 것 뿐이죠, 이제. 그래서 뭐 회사도 무서워한 적이 없고. 근데 엄풀할 때는 이것 때문에 생산 차질이 몇 조 원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야 뭐.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하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임금과 성과급과 복리후생도 확보했고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근비도 벌었는데 그 울산에서는 울산이 주도한 건 아니지만 금속이 주도했던 이 제조업에서의 투쟁이라는 것들은 사실 놓친 거는 조합원의 재생산 자체는 굉장히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에 몇 명을 뽑으면 그 뒤에 이제 이게 이어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측면을 완전히 놔버리고 몇십 년을 투쟁을 했고 요즘에 이제 조금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고민이 많죠. 우리 아들은 대학을 나왔는데 더 뽑는 게 중요한지 내가 3년을 더 다녀가지고 얘를 결혼시킬 때까지 내가 다니는 게 중요한지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트레이드 오프잖아요. 그러다 이제 이번에 조금 이제 전국적 이슈가 되니까 지금 조금 받은 거죠. 자동차 같으면 중공업도 비슷한 딜레마에 있는데 예, 그렇게 됐고 사측은 뭐 그래서 제가 볼 때 90년대 이후에는 별로 무서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물량만 어떻게 쳐낼지만 견적이 나오면 그냥 뭐 매년 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거였죠. 대신 이제 비용이 발생하죠. 특근을 해도 특근비를 많이 줘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인건비를 높여도 비용이 발생하고, 성과급을 높여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뭐 아래다 정가한 건 이미 잘 알려있는 우리가, 대기업의 뭐 단가 후려치기, 혹은 뭐 CR이라고 하죠. 코스트 리덕션을 요구하죠. 이제 계속 생산성 향상을 하라고 원가 절감하라고 이제 하청업체들한테 내리는데 그거하고 사실 교섭이 연결 돼 있다는 건 이미 밝혀진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들이니까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측은 이제 방법을 모색했고 이건 단기적인 모색이고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안 필요하게 만드는 거를 이제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선택을 했는데 이게 근데 뭐 일방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여러 가지 문헌을 보건데 모색을 하던 시절이 있고 포기한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측은 확실히 90년대까지는 모색을 했고 2000년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드랍하는 게 이제 자동차나 중공업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동차는 이제 2000년대 드랍을 하는 거죠. 그냥 안 뽑을 수 있게 가자. 그래서 제가 그 현대자동차 5공장에 가가지고 거기 공장장님이 견학을 시켜줬고 얘기하다가 앞에 몇 명 있냐 그래갖고 한 40명 있는데 이랬더니 이제 뭐 딱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럼 적정이는 얼마라고 보냐. 현대자동차는 10명이면 된대요. 40명 있는데. 그럼 30명은 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못 잘라. 뭐 그래가지고 이제 30명 있고. 그럼 테슬라는 몇 명 정도 들어가요? 요 작업하려면? 13명. 그러니까 사실은 더 효율이 높은 공장을 갖고 있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더 높은 효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요 관계로 가는 건데 그럼 장기적으로 하여튼 줄이려고 한다는 거는 분명하고 최소한 4분의 1은 줄이려고 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계속 안 뽑아온 이유하고 그 공정의 효율이라는 거 같이 이제 폭에서 볼 필요는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지금 35,000인데 10,000명 이내면은 사실은 돌아가는 게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가고 그래서 사실 만약에 포기를 안 하고 연결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두 가지 길에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미국식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접고 그냥 자동화 맥스로 갈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일본 혹은 독일식 그러니까 자동화를 어느 정도 포용하면서 노동자들의 승련에 기대하는 방식이 독일식이거든요. 이게 두 가지 중에 이게 고민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제 아예 자동차 같은 포기한 것 같아요. 미국식으로 간다.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노사관계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생산성 동맹이라는 게 그게 깨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생산성 동맹은 포스코 같은 데가 동맹이죠. 저희가 생산성 동맹은 아주 쉽게 요약하자면 노동자들이 1년에 100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돼요. 생산성 동맹이라는 거는 직무 교육을 계속 받고 자기가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생산성 동맹이란 말에 전제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는 못 간 거죠.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는 계속 뭐 이제 해보다 보니까 그 울산에서 뭘 하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으니까 이제 모든 연구 개발들을 이제 옮기기 시작하고 우리 남양연구소가 96년에 생기고 이 또 재밌는 건 요 파일로트 센터인데요. 파일로트 센터가 뭐냐면 전 세계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는데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자동차 양산이잖아요. 한번 이제 라인에 쭉 나오는 건데 하기 전에 테스팅을 하거든요. 양산을 하기 전에 양산을 테스팅해요. 그러니까 차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테스트를 한번 더 하는데 이거를 연구소에서 하는 나라는
아니 회사는 현대자동차밖에 없어요. 딴 데는 다 자기네 생산하는 공장에서 하거든요. 울산 공장에서 해야 되는 거 울산 공장에 지으면 한 300대 여기서 뽑아보고 그러면 그 생산직 작업자들하고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거 우리 현장에 실제로 해보면 어렵다. 뭐 이거 좀 바꿔줘라.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안 하고 남양에서 다 하죠. 연구원들이 다 하고 현장에 그냥 탑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생산직들한테 기대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 아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저희 다 같이 내일 현대자동차 5공장에 가면은 3일 정도 교육을 받으면 뭐 짧게는 뭐 30분만 교육을 받아도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작업을 굉장히 단순화 시켜놓고 누구나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조선은 좀 다르죠. 조선은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계속 정규직이었는데 어느 날 회사가 미쳐가지고 막 사내하청을 계속 쓰고 막 물량팀도 쓰고 외국인도 쓴다 이건 아니고요. 원래 조선업은 전 세계 스탠다드가 하도급 체제예요. 그건 맞고 우리나라에서 87년부터 90년까지 4년만 이제 완전 정규직 체제를 했던 거죠. 골리앗 투쟁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회사가 사내하청을 뽑습니다. 골치 아프다고 본 거죠. 원래도 하도급이 편리하기도 하고 왜냐면 공정을 다 분리해가지고 발주를 주기가 좋기 때문에 하도급 발주를 주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도급 실험이 이제 가고 그러니까 이제 87년 때 만들었던 판타지들이 이렇게 다 깨진 거죠. 지금 이제 다 깨졌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딜레마는 뭐냐면 임금을 조합원들끼리 성과급을 폐지함으로써 평준화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매년 투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임금을 극대화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 이제 그 금속노조 운동이 겪게 된 딜레마고 독일은 요 모델 임금 극대화와 고용 창출 평준화 안 돼 있거든요. 독일은 왜냐면 직무급이기 때문에 성과급은 아니지만 개인 단위 성과급은 아니지만 내 자격 등급에 따라서 임금 차이는 나거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아니 스웨덴 같은 곳은 요렇게죠. 요렇게. 임금을 다 중앙교섭을, 물론 요즘 많이 깨지긴 했지만, 원래 모델 자체는, 이제 단위, 이제 금속은 얼마, 뭐, 금속에서 자동차 얼마, 뭐, 조선 얼마, 뭐, 여기 노키아 반도체 얼마, 이렇게 정해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임금 격차를 그런 식으로 줄이고서 사람을 안 줬는데, 그걸 기업이 받는 이유는 극대화는 안 시키니까, 임금을 억제를 시켜주니까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걸 달성하고, 고용 창출을 못하는 모델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신났죠. 뭐 이제 그 96년 이후부터는 계속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는데 모듈화를 시키죠. 그래서 블록을 만들어 와서 최종 생산을 최소화시키죠. 밖에서 다. 그리고 모듈화 중에서 고부가 가치는 전부 다 그 전공구가 원래 전공 출신이잖아요. 현대 전공이 모비스잖아요. 모비스가 이제 주요 제품은 갖고 있고 밑에 이제 하청을 주는 형태로 모듈화를 하고 자동화 뭐 당연히 했고 로봇 탑재 세계 1위고 우리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의 원조가 오히려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가 원조라고 할 수 있고 그 정보통신 결합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냥 쭉쭉 치고 나간 거고요. 생산직에게 기대가 안 되니까 현대자동차가 고유의 모델로 만든 게 엔지니어 주도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갔고 그 엔지니어들은 울산을 떠나서 다 이제 남양으로 가 있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차가 현대자동차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가 요즘 잘 안 되잖아요. 안 팔리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왜 잘 될까요? 전기차 막 올인한다고 한동안 정의선이 했었는데 왜 잘 될까 요즘에?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라인에 지금 전용 라인 말고요. 기존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공장 라인에 아무거나 태워도 되는 공장이에요. 홀류 생산이라고 하죠. 보통은 차를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벤츠 공장이에요. 그래서 뭐 벤츠 C 라인하고 S 라인하고 뭐 E하고 계속 이 라인업을 바꾸면은 속도가 쳐져요. 보통은. 그쵸. 이게 왜냐면 작업이 바뀌니까 노동자들이 적응하는 시간도 걸리고 손에 익는 시간이 어쨌든 하루에 딜레이를 만들거든요. 현대자동차는 똑같아요. 거의 차를 5종류를 1, 2, 3, 4, 5종을 바꿔가면서 1, 2, 3, 4, 5, 5, 4, 3, 2, 1 뭐 그 다음에 3, 5, 1, 2, 4 뭐 이렇게 해도 속도가 똑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차량 생산 플랫폼을 5개로 한정시켜 놓고 물론 이제 포터 만들던 데서 마티즈를 소형차를 만들진 않아요. 이게 대형차는 대형차 그 플랫폼이 있으나 중형차는 다 똑같고 준중형은 다 똑같고 뭐 그 다음에 뭐 소형은 다 똑같은 식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자 관점에서는 그냥 차가 바뀌어 오는데 내가 하는 작업은 똑같기 때문에 속도가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FMS인데 완벽한 홀류 생산 체제죠. 홀류 생산을 다 하고 싶었는데 이걸 원래 개발한 거는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보다 우리가 효율이 한 3배 정도 좋은 생산 체제가 돼 있는 거죠. 뭐 현대자동차는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면 하이브리드를 팔면 되고 하이브리드가 안 팔리면 잠깐 뭐 디젤 차를 가솔린 차를 팔고 뭐 같은 차종에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오닉 같으면은 뭐 하이브리드 있고 뭐 전기차 있으니까 왔다 갔다 팔면 되잖아요. 같은 플랫폼. 이게 완벽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역량이 사실은 엔지니어링 역량이고 생산직에게 아무 기대가 없는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숙련이 안 필요해지니까 이제 별로 안 뽑게 된다는 얘기를 그냥 쭉 써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쭉 더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이제. 그래서, 뭐, 근데 왜 갈등적이었냐 하면 뭐, 자동차는 IMF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IMF 때 정리해고를 어쨌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고, 이제 뭐, 회사는 그 고용 보장을 정규직들에게 해주다 보니까 외주를 좀 쓰다가 결국에 전환해줬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사내하청이라는 게 이슈가 많이 되기 시작하고, 조선은 원래 사내하청을 썼고, 예, 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완전히 그 외주화에 적응된 생산체제를 조선업 같으면 갖고 있다. 자동차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제 사람을 안 필요한 체제로 가게 됐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맨날 하고 있으면 아니, 현대차 잘 나가잖아. 현대중공업 잘 나가잖아. 근데 울산이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뭔가 제가 요즘 방송에서 쓰는 말이지만 공중부양하고 있다. 공중부양하고 있다. 왜냐면은 원래는 지역에도 연계가 있어야 되고 기업이 이제 공장을 지어놓고 회사를 운영하면 그다음에 노동자들하고도 연계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벤더들 기자재 업체 혹은 이제 그 부품 업체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그 모델을 이제 점점 이제 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명료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자동차 얘기를 해보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옛날에는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착취를 하고 막 수탈을 하고 막 그 단가를 깎고 이래도 업체들이 버텨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량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올해 계약하면 좀 깎아도 또 내년에도 또 주고 매출은 늘어나고 수익률 줄어들어도 매출이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기업이 계속 온고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 정의선 체제는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여야지 데려가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아우디 정도는 안 되겠지. 테슬라나 BMW에 납품한 실적을 갖고 오라고 해요, 요즘에. 업체들한테. 실적 없다고 하면 3년은 내가 물량을 줄 건데 그 뒤는 우린 자를 수도 있다. 당신들 연구 개발하고 이제 뭐 설비 투자해가지고 알아서 해라. 그럼 우리가 니네 물량 다시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체들은 억울하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딴 회사에다 납품하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대자동차 납품하는데 심지어 GM대우 여기 창원에 있는 거기다 납품했다고 아웃돼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에 납품 못하는 건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업체하고 관계가 끊어졌고 노동자 별로 안 필요했잖아요. 해지니까 노동자가 끊어지고 지역 뭐 아무데나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울산이 중요해집니까? 그래서 제가 공중부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현대중공업도 요즘에 지금 수빅을 다시 인수한 거 아세요? 수빅, 필리핀의 수빅조선소를 인수했잖아요. 지금 블록 공장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가볍게 뜰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옛날보다 공장 하나 짓는 게 재벌에게 부담이 안 돼요. 박정희 때는 나라 돈으로 대출을 안 받고 차관을 못 받아오고 조선소를 지을 돈이 없으니까 울산에다 짓는 거예요. 이를테면. 근데 지금 뭐 짓고 싶으면 자기가 간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미국 같으면 모든 주가 다 와주세요 제발 이거잖아요. 이런 시대에 무슨. 그래서 이 공중부양을 하고 있고 밑에 있었던 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주체들 지역이 하여튼 의미가 없고 노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노동자들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 속인데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대응하는 논리가 있다는 거죠. 쉽지가 않은 거죠. 울산에 가면 제가 느낀 거. 이제 부가가치 관점에서 이제 돈 되는 거는 다 이제 동남권에 별로 없어요. 조선밖에 없어요. 조선밖에 없고 대부분이 계속 수도권으로 이제 부가가치가 계속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업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가 다. 그래서 저는 뭐 지속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스코어로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중공업 얘기 하나 빼놨는데 뭐가 있냐면
이 90년대에는 그냥 하도급을 다시 써보는 연습을 한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다가 2010년대에 저거 많이 했잖아요. 물량팀을 굉장히 많이 중공업이 운영을 했잖아요. 이게 단기 하루짜리 일자리잖아요. 하루짜리. 그러니까 일당직으로 하는 거. 일당직 요즘에 조선업의 임금이 올랐는데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 뭐야 하청 공공 오른 게 아니고 다 일당으로 받는 물량팀들 올려준 거거든요. 이제 이 실험도 제가 볼 때 끝났고 이제는 그 외국인들을 직고용으로 뽑아보면서 이게 어떨까를 지금 가늠하는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울산이 무엇이냐가 참 쉽지가 않은 질문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암담한 것은 어딜 가도 다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은 울산 내에서 잘 모르겠어요. 동구에서는 괜찮은가? 여론이 지금 한번 이제 현대자본 한번 때려잡자 뭐 이렇게 하나요? 그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뭐 웃자겠노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 일자리가 그냥 안 뽑아도 된다는데 뭐 약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애들 뭐 안 뽑는다는데 뭐 웃자겠노 막 약간 이 수준이어서 저는 이게 더 오히려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생산 얘기입니다. 일하는 얘기인데 고질병이 있잖아요. 고질병. 동남권에 이 산업가부장제라는 고질병이 있기 때문에 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2016년이 되게 중요합니다. 16년이. 2015년까지는 건국 이래 인구가 부산, 울산, 경남이 계속 늘었어요. 처음 줄기 시작한 게 2016년이거든요. 2015년 이후라고 말할 때. 왜 그럴까요? 이제 이 가족 가족 경제가 박살이 난 거죠, 사실은. 조선업 위기로 트리거를 당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리거를 당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 거제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외벌이로 연봉 7, 8천, 1억 이렇게 벌어와가지고 내 식구를 먹여 살린다가 울산의 스탠다드 모델 아니야? 내 식구에.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오작동한다는 걸 한번 확인하니까 기존에도 이제 취약했는데 이제 인구가 튕겨 나갔다라고 봐야 하고, 그래서 남자는 돈 벌어 오고 현대나 뭐 아니면은 뭐 저기 석유나 울산 사람들은 현대라고 말하지 않죠. 자동차에 간다. 나는 자동차에서 일한다. 나는 중공업에서 일한다. 현대는 앞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난 미포서 일한다 정도만 있겠지 이제 아마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건데 크게 이런 와이프들은 보통 이제 집에서 애 보고 아이 키우고 학원 보내고 뭐 이게 보통 일이고, 창원보다 울산이 더 취약해요. 창원은 그래도 여자들이 부업 정도 하는 경제고 울산은 일을 아예 안 해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성들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시집을 갔거나 대학을 안 졸업하고 그냥 잠깐 격리를 하다가 시집을 갔다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학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팩터예요. 대학을 많이 보냈는데 대학을 많이 보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면 대학을 많이 보냈으므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화이트 칼라나 엔지니어 일자리가 많아야 돼요. 제조업 도시니까 그러면 엔지니어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엔지니어 일자리가 없어요. 생산직 일자리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조업은 구인난, 그 다음에 청년들은 전국 최고의 청년 실업률, 최소의 고용률, 이 상태가 지금 10몇 년째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인구 구조하고 전혀 이 노동시장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청년들의 눈높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두 번째는 대학에 2005, 6학번을 넘어가면 남녀 동수가 되거든요. 남녀 동수가 된 지 2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울산의 일자리는 그렇게 생겨먹지가 않았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이건 뭐 제가 다른 책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울산이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인 거죠. 아주 기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문과 일자리도 없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울산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돈을 대주기도 하고, 벌이가 좋기도 하니까. 근데 사무직을 안 뽑는 게 이제 구조적인 미스매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완전히 동남권은 기본적으로 이게 쥐약인데,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성들을 거부한다. 거부하니까 울산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매년 제가 그 사업 보고서를 보거든요. 울산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떼서 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100인 이상 하여튼 다트에 올라오는 건 다 떼서 보는데 평균적으로 울산이 95대 5 되는 것 같아요. 창원이 한 88대 10이 되더라고요. 창원이 한 88대 12. 거제가 95대 5. 뭐 이 정도고, 여수도 뭐 95대 5.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여성 인력을 저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치가 또 빨라가지고 울산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애들 공대를 여학생도 많이 보내거든요.
이게 실제로 자료를 보면은 부울경이 전국에서 공대를 제일 많이 보내요. 여학생들을, 딸들을, 공대 많이 보내는데 채용을 이렇게 하니 뭐 그러면 떠야죠 뭐. 예, 떠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럼 여자는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제조업은 이제 주력 산업은 그럼 남자들이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서비스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서비스 산업이 어디 있죠? 부울경에? 울산에 있습니까? 서비스 산업 좀 있어요? 없잖아요. 거제 뭐 경남도 없어요, 사실은. 없기 때문에 다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의 가장 큰 취약한 문제는 뭐냐면 임금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 일자리가 있는데 여학생들이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일단. 뭐 이렇게 잡코리아 이런 데 보면 많거든요. 잡플래닛, 잡코리아 뭐 워크넷 들어가면 되게 많아. 가. 근데 다 똑같아. 다 최저임금. 예, 이라는 문제. 그래서 작가 노조랑도 제가 지난번에 뭘 했었는데 이 얘기도 몇 번 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하여튼 임금이 낮아요. 그 작가도, 방송 작가도 제일 임금이 낮은 지역이 부산이니까. 근데 같이 대학교 나온 뭐 예를 들면 울산대 나온 친구 여자의 딴 애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애들은 뭐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게다가 월급도 나보다 많이 받는데 대신 많이 쓰겠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남과 울산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이 꽝 하고 30대 전에 다 뱉어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성비가 이제 깨지는 거냐. 성비가 이제 그래서 그 130대 100이잖아요. 울산이 그 20대 하면은 130대 100. 그 다음에 경남 전체로는 한 115대 100이긴 하나, 이제 우리 창원, 뭐, 이제 거제 이런 데 하면 거기도 130대 10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나? 그러면 뭐 울산에다가 서비스 산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조업에서 여성을 뽑는 게 중요하죠. 근데 다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나마 쉬운 건 제가 볼 땐 제조업에서 그나마 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 어떻게 산업을 갑자기 그 김두겸 우리 시장님이 시키면 뭐 될 거라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뭐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여성들이 이제 취직과 취집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울산의 이 가족 경제가 사실은 이제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스탠다드가 여성이 30% 이상 일하는 게 자동차 산업인데 우린 뭐 자동차 뭐 철옹성이고 그거는 제가 볼 땐 조합원 지위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알바는 여성들이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조선도 사실은 요즘에 여성 노동자가 늘어나나 지경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관행이라고 봐야지 그냥 뭐 이렇게 육체적 능력이라고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떠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죠. 울산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편이죠. 최상위권인데 시 중에서는 1등이에요. 시 중. 시도 중에 도 빼고 시만 하면은 광역시 중에서 1등이거든요. 근데 뭐 그럼 뭐예요? 수출하는데 뭐 나다가 다 수출하는 게 이제 울산 경제죠. 아이를 낳아서 이제 부산으로 좀 보냈다가 부산에서 인큐베이팅을 한 다음에 이제 서울로 보내는 게 이제 울산의 인구 데모그래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이 나가니까 또 남성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울산하고 경남만 할게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70%가 청년이 나가는 거예요. 인구 유출의 70%가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19에서 30 그 4세. 근데 그 중에 70%가 여성이에요. 그러면 그냥 청년 여성이 절반이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는 사람 절반이 청년 여성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고질병도 있고 생산에서도 지금 소외가 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제조업에서도 고부가가치에서 소외가 되는데 뭐 근데 뭐 여전히 뭐 그냥 수소차 전환하면 된다는데 수소차에서 연료전지를 빼면은 나머지는 그냥 전기차거든요.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주요 클러스터는 화성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대 전기차 클러스터는 화성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리고 또 울산이랑 창원이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부품 회사들이 대부분 오래됐고요. 설비가 낙후됐고 청년이 안 와요. 그러니까 2차, 3차부터 시작하면은 거기는 청년이 안 오고 그다음 R&D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승계 이슈가 걸려 있어요. 이제 사장님들이 다 7순이 조금 넘거나 뭐 이런데 아들이 안 한대. 이게 고민이야 지금. 아들이 한다고 하면 내가 투자해 볼 수도 있는데 아들이 안 한다는 게 이제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향적으로 또 못 지르는 약간 그런 딜레마까지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뭐 또 여기다가 뭐 개발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도 없는 게 이제 문제. 이제 그렇고요. 자동차 별로 도움 안 되고 조선 뭐 발주가 많이 나죠. 수주를 많이 해오죠. 근데 생각보다 더딘 부분도 있고 아까 조선도 똑같은데요.
그냥 뭐 기자 업체들이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여기 청년들이 안 와요. 왜 안 가냐고 하면 어렵고 힘들고 더럽다. 왜냐면 조선기자재 크잖아요. 위험해요, 되게. 잘 떨어지고 대부분 하는 일들이 그리고 여기 대부분 여기 제가 이렇게 경남 저거거든요. 경남 진호위 저 뭐야 조정위원이거든요. 제가 조정위원인데 다 7-7이야 진짜. 다 7-7. 근무를 8시부터 그 5시까지라고 해놓고서 7시부터 7시. 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침 밥 주니까 와라. 자꾸 일 좀 하고 점심 먹고 또 저녁에 좀 이제 저녁 빨리 5시에 먹여놓고 또 2시간 또 일 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7-7이거든요 다.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이제 미안하니까 또 술 한잔 먹이고. 그럼 제일 싫어하는 이제 모든 걸 갖추는 가족 같은 회사인데 그런 회사들이고 굉장히 산재 많고 이런 데니까 안 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무슨 지금 일자리를 뺐네 마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공장이 아니면 안 가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공장은 들어가면 신발을 벗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제 그 정도가 됐는데 여기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이런 데는 사실은 지금 다 그 모양이란 말은 안 와요. 국산화율 우리가 조선업을 계속 지원해주는 세 가지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산업부의 그 조선해양과 그 과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제조업 담당 국장하고 회의를 이렇게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조선업을 한국이 포기를 못 한대요. 첫 번째는 사람을 많이 뽑는다. 두 번째는 기자재가 국산이다. 세 번째는 방산을 한다. 이게 군함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이 해야 되니까. 근데 앞에 두 개가 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외국인을 뽑고 그 다음에 기자재를 이제 요즘 중국으로 엄청 빠르게 대체되고 있거든요. 조선 기자재. 그러면 이제 나중에 위기가 오면 그냥 없앨 수 있죠. 이제는 별로. 그러니까 방산 부분만 분사시켜가지고 여기만 해라 하고 나머지는 다 청산하게 해도 안 이상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건데 이걸로 되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고민이 되게 많은 주제인데 너무 빠르게 그냥 업체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업계가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산업계의 고민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고질적인 문제는 그러면 저는 사실은 메가시티론자예요. 여기 와서 얘기하자면 어디 가서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모른 척 하는데 굳이 얘기하면 메가시티론자가 맞긴 한데, 근데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때 답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성 일자리는 울산 못 만들어요. 저는 단언컨대 여성의 고학력자, 여성의 정규직 일자리 혹은 굉장히 전문직 일자리 못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걸 만들려고 돈 쓰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경남에서도 창원이 창원 좀 낫겠지. 근데 거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그러면 그 여성들이 떠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속수무책인데, 저는 그럴 때 무조건 부산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준이 좋든 싫든 뭐 상관이 없고. 그러려면 근데 이제 그럼 다 이주시킬 거냐? 여성들은 다 부산에 이주시키고 남자들은 다 창원, 울산에 살 거냐? 이거 아니고 통근시키면 된다. 서울이면 이 거리는 다 통근한다. 100%다 통근이다. 근데 이제 이거 하나 뚫려가지고 요즘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그 국토부 예타에 나온 거에 3배가 타요. 지금 3배가 뭐야? 5배 타요. 원래 산정했던 인원에. 왜냐면 전철역이 생기면 이건 역세권이 되는 거고, 여기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더 타고 결국에 배차 간격을 늘려야 되잖아요. 원래 전철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서면에 있는 회사 통근이 안 돼요. 차 없으면 안 돼. 차 있으면 통근은 할 수 있지. 그럼 회식은 못 해요. 일단 대리비를 매번 써야 돼요. 5만 원씩, 5, 6만 원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회생활은 안 돼요. 부산으로 통근하면 이주해요.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여기를 이주를 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그럼 와이프가 부산에서 일하고 남편이 창원에서 일해요. 이런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다 차 없으면 못 다니고 대부분 결국에는 퍼져요. 한 명이 포기하게 되고 이주를 하게 돼요. 이 거리인데. 그럼 여기 부산역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그어가지고요. 여기서 포항이잖아요. 여기까지 있고 여기서부터 진주까지 거리가 비슷하거든요. 요 거리랑 제가 다 그어봤거든요. 서울역에서 어디까지 거리일까요? 춘천보다 짧고요. 천안보다 짧아요. 서울역 기준으로 해서. 그럼 여긴 당연히 통근이 돼야 돼요. 춘천에서 요즘 서울로 통근하잖아요. 천안에서 다 통근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짧다니까. 여기서 그어가지고 거제 훨씬 짧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안산에서 서울에 강남 출근하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 불경에 있는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딴 지역은 다 기본적으로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요즘 많다고. 고등교육의 일자리들은 모든 뭐 그냥 쓸데없이 돈을 쓰는 거지만 MBA도 그냥 한번 다녀보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못 하잖아.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산다는 것은 그걸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연결성은 중요했고 전국적 이슈야 이제 저 신공항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전철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전철망이 뭐 잘 안 되고 있죠. 김경수 이후에는 논의가 잘 안 되고 지금 여기를 뚫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요걸 이렇게 부전해서 이렇게 뚫고 있는데 이걸 지금 국토부가 저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열차로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동화는 시키는데 열차로 하자. 그래서 시간당 한 대를 넣어주자. 그러면 지금 마산에서 서울 올라가는 거 한 시간에 한 대는 있어요. 근데 이 거리를 그렇게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는 무조건 10분에 하나는 다녀야지 최소한. 그래야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통근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이거 되고 이거 되고 이거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맞벌이가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벌이가 적더라도 하여튼 여기에서 생활권이 돼갖고 산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촘촘해지고 특히나 사회초년생들 차가 없다고 간주해야 되요. 요즘에 면허도 잘 안 따잖아요. 차를 되게 늦게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살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벌써 3천만 원 높여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 매월 나가는 돈으로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낭비를 시키는 건데 물론 주거비가 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를 만드는 거는 줄여주면은 여기가 메리트가 있다. 왜냐면 여기에 대학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과기원이 있고 뭐 여기도 뭐 국립대 하나 있고 뭐 이러면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도 땅이 많은데 밀양에 땅 되게 많은데 이런 데다가 뭐 사이언스 파크 크게 지어가지고 뭐 R&D를 하든지 그러면은 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부산에다가 잠깐 R&D를 하다가 확장해도 좋고. 근데 그런 가능성 하려면 연결성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는 차 없으면 못 다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아리백이 계속 강화되고 이러면 여기 미개인들 사는 땅이 될 거예요. 여긴 다 동서고가를 차를 몰아야 돼. 동서고가를 차를 모는 게 이게 몰상식한 거야. 그게 무슨 길이야. 이제 그런 길을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이걸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 지역의 생존이라는 것과 이 연결성은 굉장히 했는데 망했죠. 뭐 망한 거죠. 뭐 이제 망했고 그래서 우리 저 울산시장님 좋아합니다. 우리 김두겸 시장님은 이제 부산에 한 명도 줄 수 없다 하여서 여기 가면 이제 여기 경주가 있고 여기 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하청벨트를 데리고 해오름 동맹을 해보시겠다. 현대자동차 하청벨트 이게 강판, 부품 이거 아니에요? 이걸 데리고 뭐 관광은 경주가 하고 뭐 산업 역량은 뭐 포항이랑 울산이 있으니 해보겠다는데 저는 뭐 전혀 뭐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면 어쨌든 부산을 우회할 수 없는데 그 정치는 안 됐고 경남은 왜 안 됐냐면 이쪽이 소외된다. 원래 논리가. 그러니까 그 박완수가 그걸 이제 잘 받아가지고 도지사가 된 건데 이쪽이 반대를 했죠. 그리고 이쪽은 또 대구권이거든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안 됐고 그래서 뭐 진주에서 그때 진주에 그 진주에 있는 도의원이 와가지고 지사님 우리 도청을 주면 의향이 있습니다. 원래 진주가 도청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경남도청. 이 차원에 있는 걸 여기다 주면은 우리가 이제 메가시티 우리 다 가져오겠다. 저기 도의원 뭐 이제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었으나 어쨌든 뭐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엎어진 아젠다고 뭐 요즘에 부산 경남이 뭐 합치자 뭐 이런 얘기 논의하고 울산은 뭐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예, 뭐 잘 살 수 없는 이유를 저는 계속 설명했는데 제가 망하라고 고사 지낸 거 아닙니다. 예, 하여튼 어려운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하였고 뭐 이런 딜레마 속에서 지금 있는 현재 2024년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기업들 조인트를 까가지고 본사를 여기다 내리면 안 돼? 아니 지금도 울산 가서 얘기하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그 뭐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뭐 누구 최태원 만나가지고 SK 이노베이션 본사를 저희 울산에다 하나 하고 저기 정의선 만나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무슨 이렇게 뭐 하나 계열사 큰 거 하나 해가지고 울산에다가 북구에다 놓고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정치하고 상관없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사가 와야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옛날에 됐던 이유는 무슨 저희 박정희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정부가 협조를 안 해주면 공장을 자기들이 지을 돈이 없다니까. 그거에서 착안해야 되고요. 92년대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가 지금
저희 서산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석유화학 단지예요. 여기 지금 뭐 저희 한화와 롯데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현대하고 삼성이 지은 거거든요. 대산 그 석유화학 단지. 저 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로했다는 기억이 있어요. 짓지 말라 하는데 왜 지어라고 경로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는 남쪽에서 지으라고 박아놨거든 아예. 근데 이때는 이제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이 돈이 많아요. 이미 90년대 중반이 가면. 뭐 현대 정주영이 돈이 없어요. 뭐 이건희가 돈이 왜 없습니까? 지으려면 짓는 거지. 그리고 짓고 석유화학 산업의 인건비가 올라간 게 이때거든요. 이때 왜냐면 사람을 갑자기 많이 뽑아야 되니까 확 올려주니까 모든 사업장이 다 똑같이 올려주는 바람에 올라간 거거든요. 저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이미 정부가 어딜 지정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하라는 방식으로 대기업을 막 옮기고 막 본사 막 보내고 이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땡기는 식으로 그 뭐랄까 억지로 끌고 오는 방식이 안 된다. 다. 그러니까 깔아놓고 오세요까지 이상은 잘 안 된다. 대기업은 적어도. 이제 그걸 자꾸 우리가 잊고 뭐 옛날에 박정희 때처럼 안 해서 그러는데 그 문제는 아니다. 이미 그 단계가 지났다. 돈을 이미 뭐 해외 IB를 통해서 조달할 수 있고 본인들 증자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 상태에서 이제 그런 구상은 좀 안 된다. 그리고 뭐 그렇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밖에 대기업은 못 땡겨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분산 투자 찔끔찔끔 하는 거 안 되고 사실은 아까 용인이 힌트예요. 그렇게 여기다가 10년 동안 570조를 넣어줄까 이런 거 와요. 안 하잖아. 딴 데다가는 안 하니까 이제 몰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전통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뭐 여전히 생산직들이 조금 더 숙련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뭐 그 다음에 뭐 역량을 강화하자 이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누구를 끌고 누가 그러니까 소를 물가에 끌고 가서 먹일 거냐 이 질문인데 누가 끌고 갈지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는 노사민정 모델을 이제 민주당 정부가 많이 했죠.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걸로는 약하다. 이게 주체 대 주체에 이게 뭐랄까 단위가 대응이 1대1 등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면은 이제 전국 단위로 뭐 산별로 하거나 뭐 혹은 중앙에서 노사정 뭐 이렇게 경사노위에서 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막연해요. 또 그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고 너무 상황들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생산성 동맹을 복원하면서 뭔가 노동자들의 이 상황을 낫게 하는 게 이게 특히나 이건 굉장히 대기업 주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 사업장들에만 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지금은 오히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해서 이제 입장이 좀 다른 건데 저는 중소기업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만들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들어서 유니콘들을 만드는 게 답이지 더 이상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게 되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근데 이제 역량 자원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가장 그 고숙련의 엔지니어가 많은 지역이 울산 맞아요. 창원도 맞아요. 그러니까 두 도시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선전 같은 도시예요. 사실은 다시 치면은 중국 선전 같은 곳이거든요. 그 이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가 이게 있는데 다 이 사람들 이제 퇴직했으니까 그냥 버리고 또 여기다가 뭐 관광단지를 만들어 갖고 도시가 될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대기업은 어차피 시킨 대로 해봐야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거니까 걔네를 땡겨오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있으니까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건데 아까 조선기자재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승계 안 하고 이제 철수하려고 해서 요즘에 대체가 많이 돼요. 지금 중국으로 이게 처음엔 처리장재, 배관재 조그만 거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더 가겠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업체들 뭐 승계 의향 없고 이제 업을 영위할 의향이 없는데 인프라는 있고 사람은 있잖아요. 거기 일하는 그걸 좀 규모를 키우고 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게 좀 투자해 주면서 좀 여기다가 뭐 M&A 할 수 있도록 좀 구조조정을 하면서 청년 창업자한테 붙여준달지 뭐 이런 역할을 공공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 500억 이하, 1000억 이하 이런데 중소기업이 기준이 1000억 미친 이제 중소기업이니까 그 정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기자재들은 다 글로벌 메이커에 팔아야 되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R&D도 해야 되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풀어줄 순 없나? 좀 M&A도 하고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버리는 회사 있으면 인프라 쓸 수 있게 하면서 대형화를 어떻게 해줄 수 없나? 이런 게 제가 요즘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생각이고, 책에는 사실은 아까 여기까지만 써놨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써놓긴 했지만 저는 이제 이쪽이 더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이진 않아요. 근데 다른 지역하고 울산이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지역에는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건 다 있어요. 요즘에 가가지고 3D 프린터도 있고 뭐 CNC 선반도 있고 뭐 몇 개 있어요. 다 장난감 만들다 끝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양산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요. 근데 울산이나 뭐 창원, 부울경 그런 걱정을 왜 하나? 다 가면 공장이 세고 붙여 연결만 해주면, 사장님만 연결해주면 뭐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럼 그 장점을 저는 뭐 여전히 울산은 더 뭐 창원은 더 이제 그런 거를 어필하면서 도시를 좀 약간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 방식이고,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여성 문제 중에 하나는 극복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 일하려고 하는데 관행적으로 대기업은 안 뽑겠지만 새로 생기는 기업들, 특히 이제 벤처 스타트업을 제조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공공이 지원해주고 엔젤 투자자가 되면서 대신 뭐 여기는 성비를 균형 있게 뽑아라,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창업할 때 기준 같은 걸 우리가 펀딩하는 조건에 이제 젠더, 이게 성평등적인 뭐 고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누가 문제 삼지는 않을 거 같고, 그런 기업들이 또 커지면은 관행을 좀 바꾸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종류의 생각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뭐 기초연구 투자하고 이런 거 지금 제가 볼 때 울산이 해봐야 소용없고요. 그 있는 거에서 기반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그럽게 제조업이 항상 이 우리의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슈는 뭐냐면, 이 제조업을 하여튼 드랍하고서 잘 풀린 나라는 별로 없다. 이제 이 문제라서 징글징글하고, 이게 굉장히 뭐 성비 불균형부터 여러 가지 문제, 뭐 그 다음에 뭐 가부장적인 태도,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 노사관계 다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자본주의가 만든 가장 좋은 이 고용 모델이 제조업 모델인데, 이거를 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게 어려움이 울산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제조업, 그 울산 이하의 모든 산업도시들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아까 그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남성 중심의 그 제조. 네. 지금 울산 동구에 이제 소멸 위험 지역. 네, 그렇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성인층이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을 좀 하려고 하면, 네. 결국은 청년층을 잡거나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성 취업이 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좀 어렵다. 저는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뭐 사실은 일자리 자체는 있죠. 여성 일자리가 없는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핑크 칼라라고 말하는 직종들, 뭐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뭐 카페에서 알바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사회복지사 정말 많이 따죠. 여학생들이 제일 많이 따는 게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잠깐 뭐 교육받으면 딸 수 있는, 2급은 그냥 다 따고, 2급이면 대충 뭐 노인복지관 가면, 노인복지관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면 되고, 뭐 아니면 간호조무사 잠깐 학원 가면은 조무사는 금방 따니까,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일은 엄마도 하던 일이라니까요. 엄마도 하던 일이고 이모도 하던 일이고 내가 아는 언니도 하던 일인데, 나는 대학교를 나왔다니까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해서, 대졸자 일자리를 이제 대졸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라고 사실은 정확하게 명명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광역까지 다 그 문제에 대응을 거의 못 하잖아요. 사실 그거 대응하는 지자체는 서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일부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건 맞고, 모델은 없다. 아직 모델은 아직 없는데, 그러면 이제 동구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나마는 뭐 기존 있는 좋은 일자리의 여성의 비중을 높이는 거 정도밖에 없고, 새로 만들려면,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서비스업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제조업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지 생산성이 높고 뭐 그래서 뭐 고부가 가치가 된다고 하는데 서비스업은 더 그래요. 서비스업은 범위의 문제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같이 있어야 구색이 갖춰져야지 서비스업은 또 그게 규모의 경제를 이제 확산시키고 규모의 경제가 확산되면 또 범위를 늘리는 여러 가지 가짓수가 생기는 이건데 동구에서 일산지에다 만들어야 될 텐데 이를테면 이게 요식업 말고 사실은 요식업하고 관광 말고는 예를 들면 쉽지가 않은데 근데 뭐 이제 동구가 사실은 울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동구가 섬이거든요. 섬이 아니지만 섬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들어가는 게 어렵고 그래서 동구가 자족적으로 사실 굴러간 측면이 있어요. 그 안에 백화점도 있고 이런 이유가 그냥 그 안에 살면서 그 안에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병원까지 놓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업은 좀 양상이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동구 안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울산으로 굳이 치자면 울산 안에서 뭘 해보려면 제가 볼 때는 뭐 중구 남구 벨트 요 연결성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뭐 울산 이슈로 하면 뭔가 다른 모빌리티가 더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남구에 어느 정도의 뭐 부산하고 연결된 이제 뭐 우리 이제 동해남부선이 다니니까 동해선 전철이 다니니까 거기하고 잘 연결되는 거를 동구에서 연결할 수 없나? 이게 더 현실적인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뭐 동구에 뭐 여성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뭐 크게 한번 지어보겠어 이거를 뭐 김종훈 저기 구청장이 고민한들 김태선 의원님이 고민한들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남구 정도면 그래도 뭐 울산의 모든 부가 이렇게 더 큰 돈 쓰려면 부산 가지만 그래도 그냥 동네에서 뭐 하려고 하면 다 남구로 가는 거잖아요. 삼산달동 이 벨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가끔 뭐 시민대에서까지 갖고 요렇게 삼각으로 그으면 요 동네에서 다 노는 건데 거기를 조금 투자하고 거기하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겠죠. 울산 안에서 풀려면 뭐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가 잘 나가야 돼요. 계속 그 문제가 있어요. 대학보다 더 좋은 인프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근데 요즘 무거동이 그냥 죽었던데 그냥 가니까 학생 수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줄잖아요. 요즘에 그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은. 그러니까 거기도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뭐 그렇다고 학령 인구가 주는데 뭐 여기를 그냥 막 하려면 어마어마한 사실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할 텐데 그 정도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어렵죠. 예, 제가 오늘 답 말고 그냥 상황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은 저도 고민하는데 뾰족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뭐 저야 뭐 아이디어나 드리는 수준이죠. 일단.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책을 보면서도 계속 든 생각은 그나마 가장 유사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에 선진국들이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하긴 했는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자동산업 등등 근데 그나마 저는 경제 조건에서 고령화 속도나 지방이 처한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일본이 그나마 그냥 비슷한 고민들을 어쨌든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조금 먼저 하고 있기도 하고 뭐 비슷한 시차가 이제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사실 일본도 여전히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 굉장히 잘하는 거는 적응을 되게 잘하고 되게 빠르게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하고 일본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조선업에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30%까지 확 늘려버리잖아요. 이주노동자 비율을 30% 늘리잖아요. 근데 일본 이마바리 작년에 갔거든요. 이마바리도 가고 미쓰비시도 작년이구나. 다 작년에 2번 갔는데 거긴 네, 조선소 다 조선 도시니까 이마바리가 중견에서 제일 크고 거기는 중견 조선소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이제 대기업 형태가 된 거고 미쓰비시는 원래 대기업이고 가면은 거기는 아직도 7% 이주노동자 비율. 예,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써요? 라고 물어보자면 당연히 거기는 아직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냥 취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것만 갖고 하면 뭐 일본인은 민도가 그렇고 우리는 아닌가 이런 문제는 아니고 거기는 사실은 거기도 하청 형태를 쓰는 건 똑같아요. 하도급을 사내 하청 똑같이 쓰거든요. 근데 임금 격차가 별로 안 나요. 어디랑 안 나요?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가 지경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30% 걔네는 1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환시켜주는 부분도 그러니까 그 하청에서 원청으로 전환시켜주는 채널도 우리보다는 정례화가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대학 입학률이 다르고
우리는 이제 75% 모델이고 걔네는 55% 모델이고 20% 격차라는 게 하여튼 지역에서는 크고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가듯이 가는데 그러면 똑같이 고민하죠. 그래도 비교적 안 오니까 걔네도 마찬가지로 도시에 가서 살고 싶고 예를 들면 규슈에서 이제 뭐 나가사키 가느니 당연히 후쿠오카 가는 거고 뭐 이마바리를 가느니 에이메를 벗어나 가지고 뭐 이제 오사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속도가 둔하고 더디기 때문에 그게 둔하고 더디면 장점이 뭐냐면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찾기가 좋아요. 근데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빨리 변하니까 뭐를 빨리 또 속도를 맞춰야 되니까 설익은 정책이 되기가 좀 쉽더라. 그런 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고령화 속도도 우리보다 더디니까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것처럼 우리는 근데 드라마틱하니까 뭐 출산율 저하가 아니고 출산 파업인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도 뭐 가서 뭐 계속 배우고는 있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본 1년에 두세 번씩은 가잖아요. 계속 가서 보고는 있어요. 그래갖고 가져다가 매뉴얼을 뜨긴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하려면 이미 이게 너무 아웃데이트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는 네. 도요타는 그만큼의 자동화 비율이나 이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숙련을 이제 완전히 이제 배제한 형태로 가진 않았다고. 일본하고 네. 그거죠. 이제 뭐냐면 일본은 승련하고 자동화가 경합하면 승련이 우선이에요. 판단에 있어 의사결정 판단에 있어서 작업자들의 작업 방식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자동화가 어시스트하는 개념이고 우리는 휴먼 에러를 줄이는 게 자동화의 1번 목적이기 때문에 휴먼 에러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실수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 손을 안 타게 해서 이제 아예 실수가 벌어질 공산을 없애버리자에 가까운 방식의 자동화니까 우리는 좀 다르죠. 마치 야구에서 ABS 심판 도입. 아, 그렇죠. 우리는 ABS를 도입하는 거죠. 독일이 이제 절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는 자동화대로 가고 우리 원래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독일에서 온 거잖아요. 슈왑이 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썼지만 사실은 인더스트리 4.0이 그건 독일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가는 게 그 베르크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워크 4.0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원래 가고 거기는 두 가지를 어떻게 할지를 그러니까 산별에서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고 표준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두 가지가 경합 관계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교섭할 수 있는 전국적인 단위의 대응이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버넌스는 없으니까 지금 뭐 회사가 달리고 그 조합은 쫓아가지 못하고 그냥 약간 다른 쪽에서 우리 이익을 가져가자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겠죠. 근데 독일이 요즘 못하니까요. 문제는 독일이 자동차를 못하니까 독일도 이제 우리식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독일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원래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2x2로 그려가지고 숙련주도 그다음에 자동화주도 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한 축에 있고 독일이 둘 다 가져가는 축이 있고 일본이 숙련 위주의 자동화를 덜하는 축인데 전부 다 한국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한국이 미국보다 더 첨단인 거예요. GM 이런 데보다 더. 왜냐면은 거기는 또 모듈 생산은 잘 못하거든요. 라인 생산을 하는데 모듈은 잘 못하는데 원래 모듈 생산을 독일이 개발했는데 우리가 라인 생산에다 모듈을 엎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한국이 한 거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은 홀류 생산이 잘 안 돼요. 라인 중심이기 때문에. 라인을 바꿔야 되니까. 차가 올 때마다 차종이 바뀔 때마다 라인을 스톱시키고 바꾸고 다시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바꿀 필요가 없이 그냥 오는 차종이 그냥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니까 진짜. 현대자동차 잘 나갈 걸 그러니까 주식 사세요 몰라. 하여튼 현대자동차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냐 하면 이제 그게 골치가 아픈 문제인 것뿐이죠. 현대자동차가 지금 그리고 뭐 이제 그거 하는 거잖아요. 뭐 저기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하면은 조금 뉴스에 많이 나올 것 같은 첨단 기술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테스팅하겠다고 지금 거기다가 그 공장을 또 지어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차마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여기서 해보겠다. 한 명도 안 쓰고 해보는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현대자동차가. 네.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팔을 비틀어봐야 얘따 먹어라 생산직 한 3,400명 뽑아줄게 이거 정도 지금 하는 거긴 해요. 현대자동차한테. 근데 오히려 현대자동차한테 의제를 끌어가려면 아까 말한 그 하청업체들 여기를 이제 글로벌 그 자동차 부품업체 목표를 줘서 1년에 10개씩 키워라. 니네 기존에 하던 뭐 한일이와 이런 데 말고 한번 만드는 그런 도전적 목표를 차라리 주는 게 대통령이 하기 더 좋은 교섭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요. 어차피 이 안은 뭐 니네 그 해봐야 이미 뭐 로봇 다 깔아놓은 거 로봇 다 갖다 버리라고 뭐 그 누가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밑에 있는 지금 세컨 티어에 있는 기업들 다 그 보쉬 같은 회사로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뭐 아니면 화낙 같은 회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해봐라. 아니 뭐 그런 과제를 줘야지 현대자동차가 조금 국가에도 기여하고 고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걸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런 과제는 또 정의선도 폼내기 좋잖아. 우리가 1년에 뭐 제조 대기업을 몇 개씩 만든다. 뭐 지금 2, 3천억 규모 되는 우리 업체들 뭐 몇 개, 1조짜리 규모 되는 몇 조까지 뭐 이렇게 주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지역에 이건 대신 그런 투자는 그 레거시가 있는 울산에서 해라 혹은 뭐 영남에서 해라 혹은 뭐 비수도권에서 해라 이런 레인지를 좀 주면서 푸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중공업도 그런 방식으로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좀 비전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그 대기업 원청 최종 그 완성품 만드는 데를 조져가지고 현대화돼 있는 거를 다시 노동자 친화적으로 간다고 기술을 퇴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이미 그거 자체가 이제 최고 단계에 가 있는 건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겠죠 아마 제 생각에.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조합이 손 쓸 수 있는 시간은 골든타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골든타임은 이제 21세기에 놓친 거죠. 20세기에는 계속이었고 21세기에도 몇 년간은 최소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사를 봐도 그렇고 노조가 기록해 놓은 걸 봐도 그렇고 연구자들이 계속 그거를 추적했던 걸 봐도 현대자동차는 한 2005, 6년까지는 4, 5년? 5, 6년? 이때까지는 노동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 자동화하고 같이 증강하는 그런 생산체제를 독일식을 해보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포기하고 그게 직무교육을 숫자를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냥 요즘에 잘 나가는 김미경 강사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재테크 특강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거든요. 요즘에 교육이. 그럼 교육 아니죠. 사실은 그냥 그 단협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와가지고 재밌는 사람 불러갖고 그냥 엔터테인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된 게 20년 딱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타임은 자동차 같은 데는 놓친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그럼 제가 만약에 노동운동 가요. 만약에 제가 금속이면 저는 적극적으로 남양연구소 조직하겠어요. 조직화 좀 했었다가 지금 뭐 좀 정체돼 있지만 거기 적극적으로 조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주력 인력이고 지금 그 정의선이 8만 명 뽑는다고 했을 때 생산직 13,000개 촉탁인데 6만 7천 개를 무려 대졸 일자리를 정의선에 3년 내에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조직사업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남양 가가지고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 노사관계 축에서 뭐를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나오겠죠. 걔네의 쟁의 이슈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연구직 노조의 쟁의 이슈는 그거잖아요. 내가 서울대 기계과 99학번이야. 내 동기가 서울대 99학번이야. 기계학과. 그래갖고 같이 기계과를 나와가지고 남양을 갔어요. 근데 얘는 영어를 잘해. 그래서 이직해가지고 실리콘밸리 가고 테슬라를 다니다 오니까 얘는 3억을 주고 나는 이 연공 서열대로 올라가니까 1억밖에 못 받네? 이게 빡쳐가지고 이제 그 연구직 노조가 생긴 거거든요. 얘네를 다 그 단협상으로 해가지고 연공서열로 하면 얘를 줄 수가 없잖아 3억을.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들어갖고 자회사를 뽑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3억을 준 거야. 근데 일을 같이 하고 같은 프로젝트 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난 거에 대해 시정을 안 해주자 그때 이제 연구직 노조 교섭 말고 조직화가 막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제 여기도 3억은 안 주지만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게 이제 임금 체제를 많이 개편했지만 여전히 뭐 부글부글할 게 많고 굉장히 이들이 옛날에 생산직 노동자만큼의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이 사람들 조직해가지고 뭔가 이 민주노조 운동의 깃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이제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네이버를 화섬이 조직해가지고 얻어낸 게 많아요. 이 전체 산업 자체에 대한 스탠다드를 되게 많이 바꾼 거예요. 그 등대 공장이라고 하던 데들을 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노동시간 준수도 시키고 52시간 뭐 그다음에 그 외에 탄력근무제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은 사실은 네이버를 조직해서 된 것도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노동운동 관점에서는.
지금은 근데 뭐 그쪽은 뭐 현재 그 지부는 그런 조직화는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과장 이상은 이제 조합원에서 빼버리는 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섭을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쉽지는 않죠. 네. 질문. 네. 전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메가시티 네. 얘기하시고 뭐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행정이나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뭐 메가시티나 초광역 협력이나 이런 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뭐 정권이 바뀌거나 다시 사람들이 바뀌어서 이렇게 좀 난항을 겪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 초과적 협력이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그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많잖아요. 네, 예, 그럼요. 예를 들면은 뭐 메가시티의 그 청사를 어디다 둘 것이냐, 아니면은 그 대표를 누구부터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부터 흔들리게 되니까 이런 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고, 사실은 예, 표면적으로는 선거에서 정당이 교체돼가지고 깨졌다라고 말하는 게 쉬운 결론이긴 하나, 사실은 내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했다. 책에도 좀 써놓긴 했는데, 뭐 저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저 회의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메가시티 교섭할 때 이제 회의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뭐 순회로 하자 그러면 청사를 순회로 해서 3개 이제 광역이면은 부산에 어디, 그 울산에 어디, 그 다음에 뭐 경남에 어디 이렇게 갖고 순회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정도 아이디어는 그런 건 냈었는데 뭐 근데 그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은 아니었고, 이제 그냥 약간 멈춰 있는 거는 그때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논의가 멈췄던 거지, 사실은 뭐 그런 아이디어 정도는 있었고요. 근데 계속 뭐 이거는 되게 지리한 논의를 하는 거는 분명하고, 그러니까 사실 초광역 연합을 한 거거든요. 통합을 하면 더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일단 광역단체장 3개를 하나로 줄여야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훨씬, 그러니까 무슨 프랑스처럼 중앙집권화된 나라여서 거기는 광역을 막 몇 개씩 없애버렸거든요, 그냥. 그거는 프랑스니까 하는 거죠. 거기는 대통령이 7년이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도 해산하고 단체장도 날리고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지방자치가 이제 확실히 그 권력 그 구조에서는 분권화가 분명히 돼 있고 그거를 이제 쉽게 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런 걸 지리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고르디우스의 매듭 문제인 거죠. 자를 거냐 풀 거냐. 이제 저는 뭐 어떻게 할까요? 자를까요? 자를 수 있는 리더가 있으면 자를 수만 있으면 잘라도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울산에서 오신 분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굳이 질문을 하자면, 사실은 질문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저는 동구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 집이 KTX 여기 있는 그 서울주 쪽이에요. 예. 입장이 이제 이쪽은 친구들이 자동차나 조선 쪽을 선택하는 거고, 저희는 가까이 삼성 SDI가 있으니까 네. 지금도 일찍이 그쪽으로 글로 가는 걸 선택하는 거 차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에 이제 좀 작은 산단으로 가거나. 근데 막연하게 이제 선거하면서 뭐 사람 다변화나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울산에 다시 희망이 있을 거다. 막연한 생각하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사실은 그 비관적이고 굉장히 우울한 느낌이 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울산 살면서 서면 출근하면 되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은 오히려 좀 힘을 덜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울산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한 부산 정도의 쿠션으로 서면에 뭐 거기 산업금융 기능이 커질 거잖아요. 지금 뭐 산업은행은 법을 바꿔야지 내려간다니까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짜로 뭐 그러면, 그런데 여학생들 출근하고 결혼해서 뭐 저기 울주에 살면서 뭐 그렇게 다닐 수도 있고 창원으로 출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연계망이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뭐. 그리고 고단할 만큼의 거리는 아닌 것 같고 수도권 기준으로 볼 때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이거 울산의 문제를 울산이 혼자 푼다는 생각이 사실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거제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제가 이 제조업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거제도의 문제를 거제도가 못 푼다는 게 제 결론이었고, 울산의 문제를 울산 혼자서는 절대 못 푼다는 거고, 쓸 수 있는 자원이 있고 도구가 있으면 쓰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진짜로 그 울산 그 시장님한테 답답했던 게, 그러니까 부산의 인구 빨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광역시 지위가 해제되는 건 중요한 문제라고 느끼겠지만, 아니 부산에 가서 있으면 그리고 그러다가 친정이 울산이어서 울산으로 이사 오면 돼요. 그 정도는 이게 별로 이게 그게 없잖아요. 부담이 없는 건데, 서울로 간다는 건 사실은 지금 이제 바로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한 주거의 질, 그게 있거든요. 그거 다 아시는 얘기지만 서울은 그거잖아요. 전국의 20대를 빨아들여가지고 30대 이제 서울의 위성 도시로 뿌리는 도시예요. 인구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요즘에 그게 고장난 거 아세요? 수도권을 못 뿌리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동태를 매년 보거든요. 한 5, 6년째 못 뿌리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결혼을 안 해서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서의 노동시간 시장 내 지위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엄두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야. 이건 무슨 페미니스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비혼인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밀도가 높아지니까 경쟁압이 너무 심해서 고용적 지위가 높지 않으면 무슨 일이냐면 내가 무조건 서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결혼하지 않으면 서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빌라에 살고 내가 전세 사기를 맞더라도 사실은 직주 근접 30분에 있어야 내가 우리 팀장님이 부를 때 튀어가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지위는 사실 그런 고용도 아니야. 프리랜서가 많고요. 고용상의 지위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고장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서울도 고장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출산율이 좋던 시절엔 서울로 갔다가 다 이제 막 욕하면서 이제 일산에서 버스 타고 다니는 거지. 이제 그 모델이 깨진 거예요. 지금 그 모델도 이제 깨지고 있는 거고, 부울경 15년까지 어떻게 됐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된 남학생들의 경우는 20살에 부산으로 가.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동아대학교 뭐 이렇게 가. 울산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경상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랬다가 30대가 되면 다시 20대 후반이 되면 다시 돌아가. 고향으로. 경남으로 돌아가. 울산으로 돌아가. 왜냐면 거기에 제일 좋은 대기업들이 있고 거기 고용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딸내미들이 다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모여가지고 대학을 갔으니까 남편 따라가 다시. 아니면 이제 주말 부부는 아니고 통금 부부를 해. 차를 사고. 이게 지금 다 깨진 거예요. 이게 다 고장 난 거죠. 다시 돌려놔야, 이쪽이 근데 더 돌리기가 쉽다는 거죠. 부울경이 돌려놓기가 쉽고, 이쪽은 제가 볼 때 어렵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부산이랑 울산 설문조사, 청년들 설문조사 보면 안 나가고 싶다가 60, 70%잖아요. 이런 데는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밖에 없어요. 경남 다는 아니고 경남의 동부 쪽은 다 그래요. 김해, 창원, 뭐 거제하면 안 나가고 싶다. 나 때려 죽여 여기 살고 싶은데 나가잖아요. 그 얘기는 조금만 바꿔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개별 광역, 개별 기초가 푼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무슨 옛날에 네덜란드의 풍차 뭐 이제 해가지고 뚝을 막으려고 막 이걸로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걔가 막을 게 아니지. 지금 설비를 갖다 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쇠락한 공업도시의 좋은 사례로 막 빌바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원래 하던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막 미술관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울산이든 아니면 다른 도시든 아직까지 그런 걸 상상해야 되거나 준비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걸 노력해가지고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빌바오 같은 경우에.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그 클럽으로 만드는. 근데 지금 차 잘 만드는데 거기 그 함부로 클럽 하면 안 되고, 제가 창원 산단에 그때 업체 하나가 망한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중견은 아니고 중소인데 한 300억 정도 규모 되는 공장 하나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어느 학교 미대 애들이 와서 스쿼팅을 했어요. 거기를 점거해가지고 페인팅하고 날쳐가지고 제가 욕을 진짜 3일 동안 했는데, 아니 이거 돌아가게 해야지. 아직은 이제 그런 거 좀 고민을 해봐야죠. 네. 시간이 9시 다 돼가지고요. 네. 혹시 꼭 질문 또 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니 그리고 맞아요. 말매 예를 들면 말매 얘기 많이 하면서 조선업 다 때려치고 이제 거기 첨단 도시가 됐다고 하는데, 말매에서 차로 어디에요? 바로 이으면은 그 50km 가면 50km 10몇 킬로만 가면 되잖아. 바로 코펜하겐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그 코펜하겐이 부동산이 비싸거든요. 우리 서울 같거든요. 비싸가지고 말매에다가 지금 그 뭐야 세금을 안 떼게 하니까 거기 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다시 이제 그 첨단 벨트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정학적 요인을 배제를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뭐 혼자 열심히 했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열강해주신 양승 교수님께 박수 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